자, 분당 백화점 그리고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신림동 사건도 참 깜짝 놀랐는데 13일 만에 또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는 차량 돌진까지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정도면 이건 테러다 이렇게 규정을 한 상황인데요. 오늘 전문가 좀 모셨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요. 어제 있었던 이 분당 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 지금까지 파악된 범행 경위 그리고 피해 상황이 어땠는지 좀 요약 좀 해주시죠. 네, 어제 8월 3일 오후 5시 56분이었습니다. 분당의 서현동에 있는 예. 대형 백화점 옆에 예. 있는 인도로 예. 소형 차량이 이제 돌진을 해서요. 어. 5명의 그 행인이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음. 그러고 나서 차를 버리고 백화점 안쪽으로 이제 진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1층에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서 흉기로 예. 사람들을 공격을 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이제 9명의 사람들이 이제 부상을 당하는 그런 피해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6시 5분에 예.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바로 이제 출동을 한 경찰관에 의해 가지고 피해자가 이제 검거가 됐죠. 그래서 약 10분 정도의 예. 범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4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굉장히 끔찍하고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4분이 아무 이유도 없이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좀 2분은 좀 상태가 좀 좋지 않다. 좀 위중하다.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많은 분들이 바라고 계십니다. 제발 그냥 다 쾌차해서 큰 문제 없이 다들 회복하시길 좀 바라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패널 분들도 나와 계신데요. 우선 정기남 교수님하고 제가 민현주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려야겠어요. 혹시요, 정기남 교수님 특히 분당 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집 근처라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요, 만약에 어제 그 현장에 계셨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무슨 일이 거기 있었다면 만약에 이런 범인을 맞닥뜨렸다 가정을 하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 얘기만 들어도 아찔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아찔한 게 먼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저는 행동하시겠습니까? 뭐 아마도 그 정면에서 맞닥뜨리는 상황을 어떻든 간에 저는 피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 흉기를 든 범인을 만났다. 예. 그러면 아마 저는 제가 그 생활상 계속 습관이 있는데 예. 주로 이제 가방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오. 그리고 또 책을 들고 다니는 경우도 예, 많아요. 예. 결국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가방이나 이 책, 이게 소위 뭘로 제 소지품을 통해서 뭘 막아야 된다. 뭐 이렇게 방어 수단으로 예.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예,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어제 그 서현역 제 살고 있는 집이 한 예. 500m 이내에 있습니다. 걸어서 500m. 걸으면 500m 이내에 몇 분이네요, 있는 그러면은? 뭐 5분도 안 걸리죠. 또 그 현장에 저희 집의 막내가 군 복무 중에 휴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 현장에 또 있었어요. 어제요. 예. 실제 그 범인이 잡히는 과정까지도 이제 그 현장을 목격을 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막내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일단 현장에서 벗어나라. 도망가라. 그게 또 부모로서는 그 상황에서 맞닥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마 최선의 방책이고 이걸 개인의 어떤 그 판단 여기에 맡기기보다는 우리 예. 치안 시스템이 좀 촘촘하게 작동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최선일 걸로 보여집니다. 민현주 전 의원님을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요. 어제 사실은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한 인물이 있었어요. 학생이에요. 윤도일 학생인데 쓰러진 피해자, 부상당한 피해자를 도와서 많이 좀 소개가 됐거든요. 지금 윤도일 학생이 전화로 바로 지금 연결돼 있는데 뭐 가장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준 인물이다. 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윤도일 구인데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 군 전화 연결돼 있죠? 네네. 오늘 뭐 여기저기 인터뷰를 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전화 연결돼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당시 범행이 발생했다는 걸 그 현장에서 어떻게 좀 알았습니까? 어떻게 느낌이 좀 있었던가요? 일단 제가 백화점 안에 들어갔을 때는 예. 이제 손님들이나 종업원 분들 할 거 없이 다 대피를 하고 계셨고 오. 그렇게 저는 이제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이제 광장 쪽으로 걸어가는 길에 예. 제 앞에서 이제 여성분이랑 남성분이 이제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고 있었기에 예. 이거는 그냥 누군가가
이제 상해를 입히고 도망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 상황으로 먼저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범인을 직접 보지는 못한 건가요? 아니요, 제가 이제 지혈을 하고 있는 도중에 예. 제 기준 왼쪽에서 이제 범인이 이제 모자랑 후드 집업을 쓰고 걸어오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경찰관분들이 다 계셔가지고 예. 경찰관분들을 보자마자 이제 도망을 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흉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분들이 바로 알아채서 한 20명, 30명 정도가 달려드시고 그 뒤따라서 이제 또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소방대원분들이 다 따라서 갔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범인과 경찰이 뭔가 대치하고 상황 그리고 뭔가 이제 체포 직전 모습까지 이제 목격을 한 거네요. 그 현장에서요. 네네. 자, 그리고요. 지금 알려지기는 부상당한 여성분을 직접 지혈을 했다. 이런데 네. 사실은 이런 현장에서 그 목격을 하게 되면 일단은 당황하거나 이른바 또 패닉에 빠지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두렵거나 당황스러운 느낌은 없었습니까? 저도 진짜 다른 사람들처럼 좀 많이 무서웠고 그냥 너무 당황해서 그냥 그 당시에는 한 잠깐 정도 그냥 아무 기억이 없어요. 좀 많이 놀래서. 예. 네,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범인이 이제 도망갔기에 이제 지혈을 해도 안전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예. 그래서 이제 가장 부상이 심해 보이는 여성분부터 똑바로 눕혀서 이제 복부 쪽을 지혈을 하면서 압박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그렇게 어떤 구조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하다가 범인이 혹시라도 다시 오지 않을까 이런 공포감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아니요, 당연히 그런 생각까지 했고요. 근데 이제 필 앞에서 너무 많이 흘리고 계셔가지고 예. 일단은 뭐 제가 지혈을 하고 있는 도중에 범인이 오더라도 예. 그나마 이제 제가 그 잠깐 지혈한 것 때문에 여성분이 좀 이제 목숨을 건지셨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있던 형한테 이제 주변 좀 살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이제 제가 여성분에 대해서 응급처치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1시간 정도 지혈을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부모와 전화 통화도 했다고 하는데 그때 경황이 좀 있었습니까? 전화 통화까지 했다는 얘기가 알려졌어요. 이게 제가 지혈을 하는 것과 동시에 예. 112나 119에 신고를 같이 했고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지혈을 하고 있는데 이제 피해자 핸드폰에서 이제 어머니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한 손으로 지혈을 계속하면서 예. 다 반대 손으로 받고 이제 지금 따님분께서 이제 다치셔가지고 지금 빨리 오셔야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많이 놀라시는지 일단 근처에 계셔서 바로 뛰어오시더라고요. 예. 네네. 그러다가 이제 따님분 어머니 오시고 이제 구급대원 도착하시고 따님은 이제 구급차 타고 어머니랑 같이 병원으로 함께 이동되는 것까지 제가 옆에서 좀 도와드렸습니다. 자, 정말 이 윤도일 군한테 큰 박수를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패널 분들도 좀 박수를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학생들 많으면 정말요. 비극이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그나마 위안이 좀 되거든요. 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윤도일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됐습니다. 대단하죠. 사실은 머릿속에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걸 거기서 실천한다는 것도 다른 문제인데 이 학생은 그걸 실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계십니다. 전화 연결 좀 해봤고요. 아까 민현주 전님께 물어보다 이게 전화 연결로 들어갔었는데 만약에 이런 범인을 진짜 정면에서 맞닥뜨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머릿속이 하얘질 것 같고요. 예.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교수님 말씀하시지만 이제 도망가거나 가방으로 막는다고 하셨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달리기 속도가 느리잖아요. 아무래도. 네. 예, 아무래도. 그리고 아까 저 범인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달려와서 찔렀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사실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당하고 난 다음에나 그 사건을 갖다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대처법으로 나온 언론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무선 이어폰, 특히 음소거된 자분소거된 무선 이어폰을 많이 끼고 다니는데 주변 그거 얘기를 하지 못 말아라. 듣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안 들리거든요. 음악 소리라든지 예, 라디오만 들리는 건데 지금 뭐 일반 성인들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주로 그런 이어폰들을 많이 꽂고 이제 특히 저렇게 지하철역에서 그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정말 청소년들이든지 특히 여성들이 정말 공포심에 질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낮에 아예 집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여성들과 노약자분들은 정말 많이 지금 공포심에 질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곽재현 교수님, 뭐 두 분 말씀하셨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범인을 만났어요. 흉기를 들고 나를 위협하는 범인을 만났어요.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멀리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중요한 게 흉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범인을 정면으로 맞이하는 그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걸 갖다 맨몸으로 맞겠다 뭐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거는 영화에나 등장하는 네. 거죠. 그거는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방 같은 걸로 막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겉옷 위에 있는 옷을 빨리 벗어가지고 그 옷으로 일단 칼을 갖다가 이제 피하는 그게 이제 한 방법이 되고요. 예. 그리고 뭐 호신용품을 뭐 사용하는 것도 뭐 어떤 분들은 좀 효과적이다 그런데 그 위급한 순간에 이제 호신용품을 꺼내가지고 대응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평소에 좀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어폰을 꽂고 있는 그런 경우에 이제 위험을 갖다가 감지하기 어려운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이제 습관 중에 지금 많은 분들이 길을 걸어 다니면서 휴대폰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화면. 이걸 보고. 그런데 이제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다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걸 인지를 하고 자기가 반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아무래도 이걸 보고 있으니까 빨리 네. 못 보겠죠, 이거를.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다중이 밀집해 있는 그런 어떤 장소를 갈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주변에 어떤 위험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관찰하는 그런 습관이 중요하고요. 확실하게 안전이 확보된 그런 상황에서는 뭐 화면을 뭐 그렇죠. 휴대폰 화면을 보든 뭐 이어폰을 해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 꼭 이런 것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과 어깨가 부닥칠 수도 있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방을 주시하고 주변의 그 위험 상황을 빨리 감지하고 그래야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둔 상태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도대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건데 지금 방금 화면에 어떤 대처법이 좀 소개된 게 화면으로 살짝 지나갔거든요. 다시 한번 불러오면요. 일단 도피예요. 일단 나오면 숨거나 벽 기둥, 그러니까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문제의 인물을 멀리 해야 되는 거고요. 호신용품, 그러니까 가방이나 우산 등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걸로 저항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네요. 저항을 하기도 쉽지 않은 아주 가까운 거리 있을 때는요. 아예 그 범인의 발작 밀착해서 팔이나 이런 거 휘두르지 못하게. 근데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면은 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최악의 경우에는 저렇게라도 해서 뭔가를 피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이 공고가 되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공격을 가능하면 피하고 빨리 현장을 벗어나는 게 가장 그게 필요합니다. 최선이죠. 지금 첫 번째 도피. 이게요 무슨 비겁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큰일을 막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누누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요. 이런 대처법 이 관련해서 전문가분께서 좀 조언을 해주신 게 있는데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과 최대한 떨어질 수 있는 장소로 사실상 도망가는 게 필요하다.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고 그 근거리가 1, 2m 근거리에 있다면 사실상 최대한 도망가는 게 최고인데 그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호신용품을 이용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다. 혼자 걸어가거나 그리고 이어폰의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듣고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밤늦게 홀로 걸어갈 때에는 절대로 이어폰 걸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말 예외적으로 혼자 가야 될 경우가 있으면 주변에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게 가장 필요하다. 방금 전에 곽 교수님께서는 핸드폰 보는 거 이것도 주의하는데 지금 이어폰이요. 이어폰. 이거 요즘에 사실 이어폰 기능이 좋아서 주변 소리도 들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되게 음악을 좀 집중해 들으려고 그걸 딱 꺼버리거든요. 음악만 들려요. 주변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모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이어폰 쓰시는 거요. 정말로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당부 말씀드리고요. 근데 곽재현 교수님. 네. 많은 분들 전문가 얘기도 하셨고 여기 많이 얘기하셨는데 결국 듣고 보면은요. 알아서 조심하라 이겁니까? 그래서 그런지 오늘요. 방검복. 그러니까 이 흉기를 막을 수 있는 옷 있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많이들 검색하고 사고 계신다 그래요. 네네. 결국에는
알아서 조심하는 게 이게 최선인 겁니까 그냥? 참 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예. 뭐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일 수도 약간 있고요. 좀 허탈하기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현장에서 뭐 피해를 갖다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갖다가 평소에 좀 알고 있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일단은 공권력이 뭔가 조치도 취하고 하지만 일단은 현장에서 급한 상황에서는 각자 조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어디 길이나 저런 공공장소 갈 때요. 핸드폰, 그리고 음악 듣는 거요. 조금만 미뤄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런 가운데 경찰이요. 지금 뭐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거든요. 오늘 경찰청장의 얘기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현 상황은 각종 흉악 범죄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 범죄는 사실상 테러 행위입니다.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 행동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 검색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 곽 교수님, 이 지금 분당백화점 이 흉기난동범, 뭐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과거에 받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요, 이게 신림동 사건의 모방 범죄인가요? 아니면 그게 아닌 다른 종류의 묻지마 범죄인가요? 그 정부에서는 이건 테러 수준이다라고 규정했는데 이걸 어떻게 좀 규정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보다는 뭐 정확한 일단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긴 할 텐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러한 신림동 같은 그런 어떤 큰 사건이 났다. 예. 그게 이제 13일 전에 났는데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건에 대한 뭐 언론 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사나 정보로부터 뭐 노출이 되지 않고 자기는 전혀 몰랐다 이럴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이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불과 13일 전에 발생한 사건이고 분명히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받았을 걸로 이제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신림동 그걸 보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뭐 모방을 한 거냐 그거는 이제 본인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평소에 뭐 이 사람도 뭐 어떤 사회에 대한 뭐 분노나 불만이 있고 또 이제 좀 정신적으로 불안한 이런 여러 가지 잠재적인 원인들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사건이 결국으로 촉발하게 된 결정적인 어떤 원인이 뭔지 그것들을 갖다 좀 더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서 이 신림동 관련해서 이 흉기난동 공개됐죠. 신원도 조선입니다. 33. 근데 사이코패스 기준에 부합한다 이런 판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라는 판정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좀 반복되면 안 되는데 자꾸 아무튼 나왔고요. 그리고 곽 교수님. 근데 이번 이 분당 백화점 이 흉기난동 사건 일단은 차를 몰고 와서 1차 범행을 했어요. 그거에서 피해를 보신 분도 커요, 지금요. 그리고 두 번째로 2차로 흉기난동. 그리고 뭔가를 자꾸 준비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이거는 치밀하게 뭔가 생각을 했다, 계획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사실 범죄가 발생한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그런 범죄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이미 지금요. 우리가 이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런 고의성이 있느냐, 계획성이 있느냐, 뭐 이걸 갖다 볼 때 범행을 저지르는데 필요한 수단이나 도구를 미리 사전에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이제 여러 범행 현장에 대한 정보들을 미리 파악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이미 흉기를 하루 전에 뭐 구입을 자기가 했다고 이제 그러죠? 구입을 했다 그러고 또 하루 전에도 그 서현역 근방을 방문을 했다라는 뭐 이런 걸로 볼 때는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계획성이 있는 그런 범죄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후드티를 입었는데 뭔가를 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정황상 이거는 아주 작정을 한 거 아닌가 뭔가를 이런 느낌은 받게 됩니다,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맡고 계신 설주환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이 와중에요. 또 이 와중에 곳곳에서 흉기난동 뭐 살인 예고, 이른바 살인 예고 글이에요.
이게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요. 또 가짜 뉴스로 또 나오는 내용들도 올라오고 있다잖아요.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막연한 공포감을 들게 할 수가 있어요. 시민들로 하여금. 지금 뭐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 뭐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칼부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칼부림 예고 뭐 목록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장소까지 특정을 예, 해버렸어요 뭐 지금. 날짜와 그다음 장소. 그러니까 지금 뭐 어디 역 뭐 이런 게 나와요 지금요. 그럼요. 지금 대다수가 사람이 많은 그러니까 유동 인구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들이 대다수예요. 뭐 우리가 그냥 아는 강남역이라든지. 지금 화면에 네. 나가니까 이거 네, 서현역 잠실역이라든지. 옆에는 오리역이네요. 저기 있는 네, 것도. 네, 맞습니다. 오리역은 뭐 서현역이랑 가깝죠. 되게 예. 6km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그다음에 뭐 8월 5일 날 또 뭐 예고가 있다. 어디 부산 서면역에 지금 예고가 돼 있고 뭐 영산구 어디 뭐 대통령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8월 6일까지 지금 리스트가 지금 나와 있다라고 이런 글들이 지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이걸 그냥 있지도 않은 사실을 그냥 허위로 올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게 그럴 사실 수 확인이 안 된 있죠. 것이고 예. 뭐 경찰청에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배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혹시나 뭐 이런 루머들을 저는 이제 올리는 것도 막 이걸 뭐 가벼운 마음으로 장난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되게 피해 입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예.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서 뭐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거기 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잘못된 소문들이 그리고 경찰도 다 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보니까 뭐 부산 서면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찰들이 훨씬 더 많은 투입을 돼서 지금 순찰을 돌고 있거든요. 그걸 투입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되면. 경찰청에서 이런 루머가 있는데 혹시나 또 진짜 사고가 발생해버리면 예. 또 경찰이 또 이걸 왜 예방을 못했냐 이렇게 예고까지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정말 쓸데없는 경찰력과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다른 데 투입이 돼야 될 어떠한 인력들이 그곳을 또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글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좀 이걸 자제해 주기를 아마 요청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이런 루머들은 올리지 않으시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곽 교수님. 네. 그리고 또 보니까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네. 또 흉기 소유자 20대가 또 체포가 되기도 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참 도대체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이른바 흉기, 뭐 난동 예고, 살인 예고 이렇게 예고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처벌을 받습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다행히 뭐 고속터미널에서 잡힌 사람은 뭐 장난감이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뭐 의상 코스프레 같은 거 하는 예. 그런 어떤 소품이었다. 뭐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뭐 심각한 그런 예, 사건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예고된 것들은 이건데 네. 만약에 그 예고한 사람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 동안은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이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제로 어떤 계획성이 들어가 있다. 그런다면 이거는 협박죄로 이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뭐 살인 예비죄로도 처벌할 수 있는 거 지금 아니냐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는 예, 엄청난 의견인데, 공포를 주잖아요. 그런 정도 살인 예비죄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로 뭐 직접 살인이나 존속 살해 같은 걸 실제 이제 준비해 가지고 예비하는 그런 업무가 있는 그런 정도니까 예. 그 정도까지 이제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려는 좀 의도가 있고 계획성이 있고 구체적인 그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면 예. 협박죄로 이제 처벌은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설주한 변호사. 기존에는 이게 판례를 보면 살인 예비죄에서는 대상이 특정돼 있지 않으면 그냥 내가 나 누군가를 죽여버릴 거야라고는 어떤 이런 예비만 이래서 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특정되지 않는다. 판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지금과 같은 어찌 보면 묻지마 범죄가 지금은 무차별이거든요. 그렇죠. 없을 예. 때의 어떤 판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러한 묻지마 범죄라든지 진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은 그냥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범죄에서는 저는 이제 살인 예비죄도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판례 변경이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법강정 듭니다. 내지는 법에 대한 해석이 약간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저는 그렇게 계기로 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설주한 변호사. 한편 오늘 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게 대전에서는 학교에서 네. 교사가
흉기 피습을 당하는 일이 또 있었다고. 그러니까요. 다행히 지금까지 이런 묻지마 범죄 형태는 아니고요. 오. 피해자와 어떤 그 가해자가 일단 아는 사이다. 그러니까 면식이다. 예, 면식. 일단 아는 예. 사이고 그다음에 이 가해자는 20대 후반 정도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피해자는 40대 후반 그 정도의. 학교 졸업생인가요? 근데 다른 학교 졸업생이라고 합니다. 그 학교 그 졸업생이 학교도 아니라. 아니고요? 그래서 무슨 근데 관계인지는 모르겠네. 아직은 이제 체포가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피해자분이 상당히 위독하다고 해요. 피해를 좀 많이 입으셔가지고 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추론을 해볼 수 있냐면 이 학교 국공립이에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아마 교사가 순환 근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학생은 다른 학교 졸업생일 수는 있겠지만은 아. 이 피해자가 과거에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예, 그 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신 분은 아닐까 하는 추정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런 묻지마 무슨 네. 흉기난 이거하고는 좀 다른 그런 결. 건 아니고 원한 관계가 있든지 아니면 뭐 사적인 어떤 그 둘 간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어서 범행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이건 또 학교인가? 도대체 우리가 미국인가 지금? 막 이렇게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은데 약간 그런 종류는 아닌 걸로 일단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사실은 이런 흉악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세요. 지금요. 느끼고 있고요.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국회에서 이런 어떤 엄청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약간 사형제 이걸 같이 얘기하는 약간 토론처럼 비춰진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을 보면 작년의 경우 한 70%고요. 지난주 같은 신림동 그런 강력 사건이 나면 80%까지 올라갑니다. 한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80%나 지지하는 제도 찾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형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석방 없는 그 종신형 제도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사형제가 뭐 우리가 존치는 돼 있지만 폐지되다시피 한 그런 적이니까요. 일단 그거는 법무부라든지 뭐 이런 쪽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 자, 이번 사건 관해서 검찰이요.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당과 정부는 흉악범죄에 대해서 가석방이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겠다.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자, 국민의힘 소속이신 윤석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 우리 지금 형법 체계상 그 사형이 있긴 있죠. 근데 예. 97년 이후로 집행이 안 되니까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보고 그럼 그 다음 높은 형이 무기징역인데 예. 대부분 보면 무기징역이면은 사회에서 뭐 그 범인이 죽을 때까지 사회와 격리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20년이 지나면 예. 그 사이에 행형 성적이 우수하고 그러면 가석방 그 심사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수로 판정이 되면 풀려줄 수도 있다. 그렇죠. 석방될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이번 서현역 이 사건의 범인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인데 예. 20년 동안 잘 지내면 별 그럼 문제 40대 없이 초반이네요. 그럼 사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물론 처벌을 세게 해서 예방 효과를 거두자 이 얘기는 뭐 또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예. 거 우리 사회와 분리돼서 똑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면에서는 예.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사회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외국의 예처럼 아예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 그 제도를 도입하자. 이게 이 당정회의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론 사실상의 사형 폐지 국가니까 그 대안으로서 내기가 되는 건데 이걸 적극 추진하겠다는 거죠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법 개정 사항인데 아마 국회에서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자, 한편요, 곽 교수님. 네. 사실 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오늘 워낙 이런 흉악하고 생각지 못한 범죄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파생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렇게 흉기를 들고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그 범인에 대해서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그걸 저질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단순히 그 흉기를 떨어뜨려서 예를 들어 팔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리는 정도만 하지 예를 들어서 그 이상의 가격을 하게 되면 이건 또 정당방위도 아니고 폭행죄로 오히려 처벌을 받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격한 상대방이 사용한 그
그 범죄 행위의 그 폭력보다 예. 좀 더 지나친 과격한 그런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오히려 정당방위로 이제 인정을 받을 아니 수 없는 그러면 거죠. 그 흉기를 든 범인을 예를 들어서 뭐 발차기, 돌려차기로 아주 머리를 차서 매다 꽂아서 중상을 입혔어요.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그러면은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몽둥이를 들고 이제 달려드는 범인에게 오히려 뭐 흉기라든지 총으로 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그 폭력의 정도가 더 과잉하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이런 건데 예. 그렇게 되면 이 정당방위의 범위를 갖다 너무 좁게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니냐. 축소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사실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 이런 현장에서 과연 그 행위자들이 그런 거를 다 판단하고 그런 것까지 계산하면서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제압할 수 있는데 그러면 흉기만 떨어지게 제압해야지 이게 됩니까? 예,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이제 법원의 판단이 너무 이제 지나치게 좀 좁게 정당방위를 해석을 하는 바람에 실제로 사람들이 현장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행동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예를 들어서 뭐 무술에 능하시거나 그런 제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저런 흉기 있는 들고 난동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제압을 했는데 굉장히 공격을 한 거죠. 근데 많이 다쳤어요. 그럼 잡혀가는 겁니까? 이게 정기랑 교수님, 이거 정당방위가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이런 상황에 정당방위 인정이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좀 안타깝죠. 이게 범죄는 흉악화되고 또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방위는 과거의 판례의 어떤 그 잡혀가지고 너무 좁게 해석되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뭔가 어떤 범죄 추세 또는 사회적 어떤 상황, 분위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당방위도 좀 폭넓게 저는 해석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정당방위 각자의 시민의 안전과 생명 문제를 정당방위 차원에서 해결할 건가 이런 차원에서 대단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또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소위 국가의 역할은 없고 개인이 정당 방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접근되는 이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정당 방위는 좀 폭넓게 해석될 필요가 있고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 어떤 국가 차원에서 치안 정책이라든지 또 어떤 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 뭐 대응 뭐 이런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더 빨리 시급히 와야 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민현주 의원님하고 출조하면서 제가 한 1분씩 드릴까요? 어떤 의견이세요? 이거 정당방위 문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정당방위가 지나치게 너무나 이제 과잉으로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인데 지금처럼 최근처럼 이렇게 묻지마 범죄가 횡행하는 상황에서는 특히 노약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정당방위를 할 수도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법적으로 구속을 해놓고 나면 더더군다나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사안별로 좀 법적으로 좀 어떻게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혈주한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도 참 오랜만에 형법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정당방위 파트에서 항상 문제 제일 풀기 쉬운 게 객관식으로 주면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다 정답이었어요. 틀린 걸로. 정당방위로 인정된 판례가 거의 없었어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게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예전에 80년대 저도 굉장히 오래전에 기억나는데 그 강제추행을 당하는데 입안에 혀를 집어넣는데 방어하려다가 이렇게 그 혀를 깨물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 같으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저는 정당방위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때 안 됐어요. 그 상해죄로 처벌받았어요. 상해죄입니까? 상해죄로 처벌. 혀를 이제 뭐 일부 절단이 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는데 그만큼 그렇게 협소하게 인정이 됐던 거예요. 정당방위가 거의 인정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판례가. 가해자 위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맞습니다. 근데 물론 정당방위가 또 폭넓게 인정돼 버리면 사적 구제, 어떤 공권력이 아니라 개인이 그것을 스스로 이것을 통해서 구제해버릴 수 있는 어찌 보면 이게 그런 상황을 정당방위 상황을 오히려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은 저는 지금은
판례가 이런 정당 방해에 대해서는 조금 확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서 봅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한동훈 장관이 무슨 이게 어떤 형법에 철학 문제가 있다, 고민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마 이런 거가 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곽재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국민의힘이 배경에 나와 있는데 이러다 쪼개지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뭐 분당 신당 얘기일까요? 일단요, 최근에 어떤 문건이 있었는데 그 문건과 관련해서 여당 의원께서 한 말이 있어요. 그 내용부터 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찌라시 수준이고요. 예. 근데 매번 이제 여의도에는 그런 문건들이 좀 돌아다니거든요. 아하. 근데 이게 누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는 대충 보면 알겠지만 네. 저는 제대로 된 공당이라면 그런 찌라시 문건은 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뭐 생각이 듭니까? 그럴싸한 내용도 있고 아. 황당무계한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예. 보니. 자, 뭔가 뭐 터무니없다, 가짜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뭘 갖고 그러는가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안팎에 무슨 이런 명단, 어떤 문건이죠. 문건에 이제 명단이 적혀 있는데 이게 돌았대요. 이름은 공천 부적격자 명단입니다. 누가 들었나 보니까 뭐 적혀 있답니다. 친유승민, 친이준석, 친오세훈께. 짐작되시죠? 이게 무슨 분위기인 건지. 현역 의원도 있고요. 전직 원외 당협위원장 등등등. 그리고 뭐 충성도 부족. 뭐 이렇게 해서 뭐 분류가 되기도 했대요. 충성도. 근데 이제 반응은 이런 조악한 찌라시, 문건도 아니다. 그리고 공천 시즌 되면 클리셰처럼 나오는 거. 늘 이렇게 쏟아지는 거 클리셰인데 때면 되면 나오는 거다. 뭐 이런 반응하고 아까 이태규 의원도 이거 그럴듯한 가짜다. 이거 터무니없다. 말도 안 되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민현주 전 의원님 나와 계신데 보셨어요? 이 문건 혹시? 네, 어떻게 해서 봤습니다. 민현주 의원님 거기 없으신가요? 저 없던데요. 아, 빠지셨군요. 그러면 일단 근데 통상요 총선 때 되면 무슨 명단 뭐 돌아요 공천관리 명단 넣는데 지금은 빨라도 너무 빨리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조금 빠른 편이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분위기인 겁니까? 그럼 도대체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이번 내년 총선이 워낙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게는 중요한 총선 선거예요. 그걸 앞두고 또 공천 정쟁도 이제 이 열기가 좀 일찍 온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뭔가 그런 분위기가 있다 지금.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아마 이런 명단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뭐 소위 말해서 여의도에 있는 많은 이제 정치 관련된 분들이 있는데요. 고관여층행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식사하고 뭐 차 마시면서 들은 이야기들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여러 버전이 아마 돌 거예요. 아마 내년 3월까지요. 그럼 그 버전 중에 하나가 지금 새 나온 겁니까? 미리 그러면? 나온 것 같아요. 미리 나온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봤는데 신뢰도도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당에서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 평판이 좋은 분도 뭐 들어있는 분도 계시고. 그럼 이분은 여기 왜 들어갔지 하는 분도 있다는 겁니까? 네. 그런 분들도 이제 당에서도 그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제 이게 각 지역구 여론으로 퍼졌을 경우에는 저희가 10월, 11월에 당무감사가 있어요. 당협별로 당무감사가 있는데 이럴 때 지역 여론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몇몇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부터 수없이 많은 명단들이 돌고 앞으로 계속 이것이 여러 가지 조합으로 돌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저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명단이 돌면은 요즘에요. 워낙 이런 명단이 한번 나오면 이게 유통 속도가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몇 분 안 걸립니다. 이거 유통되는데 정치권에. 그러면은 아무래도 자꾸 이런 게 돌는데 공통적으로 누가 들어가 있으면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얘기에서 일단 이거 말도 안 되는 찌라시다. 이게 무슨 문건이냐. 문건조차도 안 된다. 뭐 이런 반응이 일단 나왔는데 이런 가운데요.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요. 무슨 신당? 이런 얘기를 여권에서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는 또 반응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이 도저히 국힘당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신당 창당까지 생각하신다는 그런 말을 얼핏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그 신빙성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윤 대통령께서도 이런 문제로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심각한 고민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그 아주 유의미한 신당 창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신당을 창당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국민 속의 중심 정당으로 자리 잡는 데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식 사고방식으로 신당을 고민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현실하고 잘 안 맞을 수 있다. 유석 대변인께서 이것을 설명 좀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안 된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신당 얘기를 했다고 들었다. 그리고 또 반응은 무슨 신당이냐, 현실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 신당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가능하지가 않죠. 이 여당이 어떻게 정부 여당이 신당을 만듭니까? 물론 그런 예가 있었죠. 과거에 20년 전에 예. 열린우리당이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가 대통령을 위한다는 이로 나온 당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결국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100년 정당을 표방했다가 몇 년 안 돼서 없어졌는데 뭐 꼭 그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여당이 분열해서 신당을 만들고 대통령 위주로 간다는 이 발상은 지금 우리나라 정도의 정치적 성숙도, 우리나라 정도의 이 규모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은 어떤 정치적 해석을 하기 위해서 끼워 맞힌 그런 어떤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이 신당설을 제기하신 심평 변호사, 오늘 사실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반응이 있었어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데 뭐 황당무계한 말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은 윤 대통령과 뭘 내 얘기 나눈 바가 없다 지금. 이런 반응. 굉장히 사실은 완강하게 지금 뭔가를 부인하고 아니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밑바탕에 보면요. 윤희석 대변인이 이것도 좀 말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민의힘 구성원 중에 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겁니까, 그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럼 대통령 쪽 세력이 빠져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신당을 만든다는 그렇죠. 게. 빠져나오는 게 되죠. 그게 훨씬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빠져나오냐? 여기가 집권 세력인데. 그렇죠. 예, 숫자로 봐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또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어떠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합당한 어떤 구조가 있어야 제가 무슨 답변을 하겠는데 좀 답변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지금 윤희석 대변인의 말씀의 골자를 한마디로 말씀은 이 신당설은 뭐가 개통이 없다 도대체 이건 도대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정기랑 교수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당, 윤 대통령의 신당설.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실성 없다. 없다. 예. 자, 그럼 이거 재밌는 것은 오늘부로 심평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자격을 상실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황당무계하다. 사실은 완전히 자격을 박탈을 해버렸는데 이제는 그만 좀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왜 현실성이 없다고 보느냐? 첫 번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5% 내외입니다. 45%도 아닌 35%입니다. 35% 대통령을 내세워서 신당 창당 성공을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신당, 중심이 되는 신당, 결국은 여권의 분열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권 분열은 결국은 서로가 망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대통령이 주도하기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상당히 좀 아직도 자신감을 잃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 7월 달인가요? 청년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서 내년 총선을 전망하면서 170석은 자신 있다. 170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직까지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심평 변호사가 제기하는 신당 창당설은 근거가 없어 보이고 현실성도 대단히 낮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느냐? 또 그럴싸해 보이느냐? 저는 집권 세력의 위기감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위기감이 있다. 지금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좀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말씀을 살짝 곁들였는데, 일단 윤 대통령의 신당 창당설 요거는 일단 우리 패널분들 반응이 별로예요. 뭐 이게 무슨 현실성이 있다고 지금 약간 이러면서 요건 일단 접어두고요. 이런 가운데 사실은 아까 국민의힘에서 이건 찌라시에 불과하고 문건도항이다 했던 그 명단 있잖아요. 문건 거기에 표현 중에 친 이준석계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해요. 본인과 관련해서. 공천 얘기도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유승민 사례를 보시면요.
끝까지 안 주고 장난칩니다. 그런 식으로 장난칠 낌새가 명확하면요. 예. 저는 뭐든 할 수 있다. 조금 다른 게 총선 출마가 목적이 아니라 당선이 목적입니다. 아, 신당, 탈당, 창당, 무소속은 거의 똑같은 거라 가지고 그거 뭐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움직이는 거죠. 만약에 과거 어떤 사례처럼 자기가 공천에 배제된다면 내가 신당, 탈당, 뭐 창당, 무소속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이거 배수진일까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꺼내놨는데 일단 여기 설주환 변호사하고 윤석 대변인 제가 OX 작은 팻말 하나씩 드렸거든요.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내년 총선 4월 총선이죠.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총선 공천을 준다면 O, 안 줄 것 같다 X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세요. 두 분 다 O인데요. 공천을 준다네요. 그러면은 일단 설주환 변호사. 일단 뭐 이준석 대표에게 일단 들고 계세요. 들으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이준석 대표에게 안 줄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유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안 주면 이제 편집 풍파가 일어납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 말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누군가 표현을 하면 한국말 하는 사람 중에 넘버원이라고도 누군가 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서 화근이에요. 국민의힘에게 절대 제가 봤을 때는 선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방금 전에 내가 무소속 뭐 신당 창당 이거 불사한다가 벌써 그런 걸 깔고 있는 겁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예. 이준석 대표도 전 대표도 얘기를 하지만 어떤 과거의 유승민 전 의원처럼 끝까지 이렇게 줄 듯 말 듯 하다가 뭐 안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히려 예. 자기는 그걸 기다리지 않겠다. 어찌 보면 저는 그러면 나갈 수도 있다 저는 얘기를 해요. 무소속 옛날처럼 나를 또 그렇게 갖고 하다가 나는 바로 나간다. 그럼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 그 어쩌면 축출당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그 원내에 대한 이 욕심을 그 어느 때보다 가졌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기가 원내였더라면 이렇게 대표로서 무력하게 물러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찌됐건 내년에는 진짜 뭐 누구 말만처럼 진짜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원내 국회에 입성을 하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무소속 아니면 저는 신당 창당도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뭐 실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쪽에서 뭐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유승민 전 대표도 얼마 전에 라디오 인터뷰 감이 떨어지는 걸 기다리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본인 국민의힘에서 공천 못 받을 거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 전 대표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의 어떤 신당도 저는 현실성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이르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복잡해지니까 국민에서 공천을 준다. 주는 게 낫죠. 그리고 그리고 선택을 하시는 노원병이 이 노원구가 지금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될지는 예. 모르겠습니다만 인구가 지금 감소를 해서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러면 민주당의 지금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그 지역구인데 그 김성환 의원이 재선까지 하셨어요 거기서. 그리고 노원구청장을 3번이나 하셨어요. 굉장히 그 지역 자체가 이준석 대표에게 공천을 주더라도 쉽지 않은 데거든요. 굳이 국민의힘 손으로 피를 묻힐 필요가 없는 지역구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공천을 주고 잘해보세요. 뭐 이겁니까? 지금 약간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윤석 대변인은 공천을 줄 것 같다라고 선택하셨네요. 예.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 조건을 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장난을 치지 않는 한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을 줄 듯 말 듯 하면서 이렇게 애를 태우고 하면 내가 나가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그러지 말아라도 될 수 있고 국민의힘 안에서 정치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읽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일단 우리 당원이에요. 전직 대표고. 그렇죠. 굳이 공천을 안 주고 그러면서 평지풍파 일으켜서 저희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만들 이유가 없죠. 네. 두 분의 공통점은 평지 풍파가 걱정되니까 줄 수도 있다 이건데 민현주 전 의원님께도 좀 물어봐야겠다. 이것도 OX 팻말 좀 줘보세요. 민현주 의원님 다 들어보세요. 공천을 국민의힘에서 내년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줄 것 같습니까? 안 줄 것 같습니까? 저는 역시 공천을 준다가 아니라 예.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똑같이 줄 거다. 어떤 경선에 나갈 수 있는 최소한 기회를. 어떤 기회는 갖는다. 네네. 경선에서 이겨야 공천을 받는 거니까요. 예. 경선에서 지면 못 받는데 아까 이제 설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정말 지금 현역으로 꼭 돼야 된다. 국회에 입성해야 된다는 그 의지는 강한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쉽게 탈당을 못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갔을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갈 수 있는 지역에서 3자 구도가 됐을 때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기가 가뜩이나 그렇게 뭐 호락호락한 데가 아닌데. 네. 그래서 특히나 그래서 어떻게 노력을 해서라도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아야 그 다음에 당선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지
무소속 신당 창당으로 해서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계산 속에는 어떻게든 여기서 버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강한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정기랑 교수님께 다른 의견이신가요? 같은 의견이신가요?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예, 어떤 의견이신가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들어주시고. 유일하게 X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전 대표에 대해서 공천을 줄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다. 여기 세 분은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를테면 예. 지금 분당갑에 거론되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예. 뭐 김은혜 수석이 분당갑으로 가냐 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어요. 그러나 예. 전체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공천을 주지 않아 가지고 공천 전체를 흐트러뜨릴 이유는 없어 보여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당대표 후보로 나와서 떨어졌지만 예. 나름대로 공천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되 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러려고 당원 징계를 했던 겁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아니 이준석열 대통령 얼마나 무서운 분입니까? 피의자하고는 절대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당원 징계도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늘 아래 이준석 대표에게 공천을 준다?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자, 그럼 결국 뭐냐?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아까 그런 얘기를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를테면 여권 내의 어떤 찌라시성 정보를 언급하면서 결국은 위기감을 조장하고 또 배수의 진을 치는 모습을 통해서 본인이 결국 신당 창당이라든지 무소속 출마 이런 것들을 갈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길을 걷고 있다. 예.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3대 1입니다. 이거 좀 내년 가보면 압니다. 3대 1입니다. 지금 일단 결정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무슨 숫자 얘기를 좀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한동훈 장관 얘기도 한 분도 있어요. 두 가지 영상이 좀 묶여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여당이 지난번에 110에서 이 정도 110개 정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것보다 좀 낮을 거다. 100개 정도 될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민주당 계열이 한 180개 정도 할 거다. 범민주당이라 표현한 이유는 민주당 플러스 뭐 민주당이 갈라질지도 모르지만은 예. 뭐 호남 신당이 나올지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예. 종국에는 범민주당이 있는 곳들이 180석 정도 할 것이다. 한동훈 장관은 장관이니까 사실 본인의 결심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인사권자의 결심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분의 생각이 같아서 이번에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절박하다 싶으면 아마 나오게 되실 거고요. 뭐 뒤에 이제 안철수 의원 얘기는 한동훈 장관 얘기가 많이들 하셨으니까 그 맥락인 것 같은데 앞서서 이준석 전 대표가 내년 총선 의석수 전망인데 국민의힘 100석이고 범민주 그러니까 여기 꼭 민주당만 있는 거 아니지만 야당이죠. 전체 범야당으로 보면 180석인데 국민의힘 100석이요? 이거 설주환 변호사 민주당에 계시지만 이거 어떻게 보세요, 100석? 이래서 이준석 대표가 얄미운 거예요. 아, 민주당 얄밉다.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돼버리면 가장 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번 한 번만 우리 당을 밀어주십시오. 정말 저희 불리합니다. 선거 전날까지도 그래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은 100석을 깔고 하는 거예요. 그 그러면 100석을 이건 놓고? 그러니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을 최대한 집중시켜가지고 국민의힘에 어찌 보면 뭐 아직까지는 일단 전 대표니까요.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 소속된 뭐 당원이기도 하지만은 이준석 대표의 말을 듣고 정말 얄밉게 잘한다 이런 얘기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민주당에서는 이걸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듣고 좋아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 결과도 보더라도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비슷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그것이 총선 결과로 그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뭐 쉽지 않은 선거라고 민주당 내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80석 얻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설주환 변호사께서 어디 가셔서 누가 물어보면은 민주당은 100석도 어렵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170석 얘기했잖아요. 우리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전략적인 건가요, 그러면? 아니 이제 사실이 좀 힘듭니다. 지금 민주당의 당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지금 민주당이 더 좀 혁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올 가을이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 100석이라고 얘기는 못 한다. 말씀 못 드리죠.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100석 얘기가 나와서 했는데 이거는 되게 굉장히 이준석 전 대표가 일부러 그런 것 같다. 전략적이다. 이 얘기 유석 대변인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100석 글쎄요. 어떤 걸 근거로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본인의 영향력이 당에서 차단된 상태니까 그거 빼면 100석 정도라고 얘기한 게 아닐까. 그 본인이 뭔가
도움을 주면 늘어날 수 있다. 이걸 또 생각한 건가요? 역으로 또 그런 생각까지 가능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생각하니까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아니 민주당에서는 이거 민주당을 겨냥해서 일부러 그런 거다. 여기 국민의힘 소속이신데 본인의 역할을 강조 그런 거다. 어쩌거나 저쩌거나 전략적이다. 이런 평가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다음은요. 잼버리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지금 시원하시죠 여기. 굉장히 시원한 환경에서 방송하고 있지만 이 잼버리 현장의 청소년들은 지금 폭염에 시달리는데 단순히 이게요. 폭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요 준비 미흡한 거 아니야 이 소리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다가요 지금요 코로나까지 또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폭염에 벌레에 그다음에 무릉덩이도 있고요. 코로나가 겹치고 있는 겁니다. 뭐 일부 중도 포기자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각국 대사관으로 각국의 학부모들의 항의가 나오고 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도대체 뭘 한 건가? 근데요 지난 7월 점검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점검을 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니 새만금청에서 온수 냉수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일반물만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 물이 아직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이라 그래요. 야, 이거 완전 서서히 좀 시원한 물 나오네. 그럼 안에는 이 에어컨 설치가 지금은 안 틀었는데 원래는 이제 아이들이 너무 시원해서 안 나갑니다. 비호우 문제 때문에 집중적으로 거기 대비해가지고 지금은 그 침수 문제는 거의 극복을 했다. 이렇게. 수돗물을 틀었는데 이거 거의 온수네. 이게요, 이 지금 겪고 있는 폭염 전이었어요. 그때도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침수 문제 해결됐다면서요. 근데 해결 안 됐습니다 지금. 민현주 전 의원님, 네. 지금 여러 얘기가 들리는데 대체 지금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거기가? 저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게 2017년도에 개최 확정이 된 이후에 매년 무슨 조직위원회가 있었고 열렸고요. 그다음에 정부 지원위원회가 설치됐고요. 그래서 계속 정부에서 여기에 신경 쓴다고 해왔던 거예요. 돈도 굉장히 많이 투입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거의 1,000억 가까이 지금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었고 본인도 뭐 여기 지금 같이 뭐 옷 입고 인터뷰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여가부에도 같이 이제 현장에서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지만요. 어떻게 아이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아이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모이는 이런 큰 행사에 이렇게까지 먹을 거, 입을 거, 그다음에 기본적인 식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 개최를 하려고 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첫날 여러 가지 온열 환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설이 좀 정비될 필요가 있는데 그 시설 정비도 지금 굉장히 속도가 느린 편이고요. 여기에 이제 급기야 외국 대사관에서 자국민 아이들 보호를 위해 청소년들 보호를 위해서 영사를 파견한다든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외교관들 와 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어제 브리핑을 했고요. 그럼 다음 주에 한 번 더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참가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어쨌든 지금이라도 당장 문제가 없도록 잘 보살펴서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오후 뉴스를 보니까 일정을 좀 단축하거나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행사의 성공을 떠나서 참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뭐 정치권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있고요. 전북도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좀 있거든요. 그 두 가지 내용 좀 들어보시죠. 방금 잼버리를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양평 고속도로가 정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듯이 새만금 잼버리 역시 정쟁거리로 변질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멋진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뭐 저런 정치권에서 걱정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아까 뭐 침수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진 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 좀 보겠습니다. 사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저런 모습이 나왔다 그래요. 근데 아까 침수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정기남 교수님. 네. 아니 이게 좀 야영이에요. 물론 야영은 통상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바뀌니까 집 같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마시고 씻는 거 그리고 화장실 가는 거는 해결돼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요즘에 휴대폰은 필수잖아요. 그럼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전기 정도는 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한 데다가 벌레가 들끓어서 아까 다리 어떤 이 청소년 다리 보셨죠? 거기 현장에. 이쯤 되면 이건 망신 아닙니까? 이거는요? 예, 망신은 이미 샀어요. 이미 망신살이 퍼졌어요. 국제적으로 이미 망신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거냐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더 늦기 전에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단이요? 그 결단이라는 게 뭐냐면 책임 있게 수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행사를 축소하고 지금 이 폭염이요. 유례없는 폭염이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러나 야영장 같은 경우는요. 더 뜨거운 온도입니다. 그렇겠죠. 실제 그 새만금 간척지 조성된 간척지에 그 텐트 안에 들어가면 온도가 45도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거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스카우트 대원들이 그 대회에 잼버리 대회에 참여를 해서 예. 이를테면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그게 야외에서도 하고 또 실내에서도 합니다. 있겠죠. 그러나 잠은 텐트에서 잡니다.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밤에도요 기온이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가 이것을 뭐 정쟁 차원에서 뭐 접근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좋습니다. 책임은 나중에 규명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책임 얘기해 볼까요? 전라북도가 이미 연기를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가부가 강행했습니다. 자, 배수로와 침수 문제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예산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점검했지만 아무 문제 없는 것 조치 없었습니다. 자, 누구 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벌어졌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예.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우선이다. 자, 그러면 뭐 어떤 거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청년들의 안전, 정말 건강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행사를 축소하고요. 예. 12일까지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행사를 축소하고 또는 야영장만이라도 전라북도에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야영장을 그러면 14개 시군으로 좀 분산 수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냥 도지사가 나와서 주최하는 예. 조직위원장 또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그동안의 운영 미숙이나 준비 부족 이런 것들을 지적받는 것이 물론 부담스럽겠지만 또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예. 끝내야 한다라는 그 부담이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을 안이하게 보면 더 큰 어떤 그 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저는 더 커 보입니다. 자, 다음이요. 또 뭐 이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많아요. 뭐 정부도 있고 여러 가지 당국자도 있는데 또 준비된 목소리 하나 더 있거든요. 마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얘기고요. 어제 영외 프로그램들을 직접 참관을 했는데 영외 프로그램에 하루에 12,000명 정도가 밖에 나가서 프로그램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전부 만족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좀 취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대회 기간을 축소할 것인지 나아가 중단할 것인지도 비상하게 검토하면서 대응하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 대변인. 그런데 이런 가운데 어제요. 민주노총 전북지부인가요? 근데 민주노총이죠. 잼버리 이거 지금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요구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해서 이건 무슨 일인가 그랬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잼버리 대회 개최하면서 이 새만금 관련한 예. 그 민주당 정권 때 이 일을 지적을 한 건데요. 잘 봤더니 이 잼버리 대회 유치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새만금에서 공항 건설하는 신공항. 신공항 건설하는 것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받았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공항은 미군 기재 제2활주로로 쓰일 그런 공항을 건설하는 거더라.
이게 좀 결이 다르긴 해요. 뭐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네요. 예, 어쨌든 민주당 정권, 예.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걸 유치하면서 정작 속셈은 정치적으로 예, 뭔가를 한 거 아니냐? 미군 기지에 제2활주로 건설하는 것에 뭔가 더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썼으니까 제대로 준비 안 했다. 뭐가 의도가 있었다. 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결은 다르지만 이 잼버리 대회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것에 대한 비난, 그거는 동일하다. 그러면서 또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예, 또 그래서 이런 저도 거죠. 좀 놀랐습니다. 약간 좀 뭔가 생각지 못한 어떤 요구, 약간 비판이 나와서 뭐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화면 좀 보겠는데요. 이거 뭐라고 볼까요? 이거를 화면 좀 보세요 일단. 저게 실제 모습은 아닌데 이거 비꼬는 거잖아요. 해외에서 새만금 잼버리 부실 운영을 조롱하는 밈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딱 한 번 알 수 있는 어떤 특정 장면 사진인 건데 저기 보면 영어로 지금 잼버리 셔틀버스 기다리다 백골이 됐다. 옆에는요. 잼버리장인데 막 떠다녀요, 뗏목이. 저 침수를 또 저렇게 비꾼 거군요. 철저한 변호사. 네. 상황이 사실 이렇게 되고 굉장히 지저분한데 또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어떤 분이 한국 잼버리 참석한 아이들이 귀하게 자라서 불만이 많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입니다.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자란 데다 야영 경험이 부족하다. 또 그리고 대한민국 참가자들은 또 참가비가 무료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잼버리의 목적과 가치를 제대로 모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불평을 한다. 네. 이거 누가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역 도의원인 것 같아요. 전북 도의원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지금 잘 안 보여서 잘 모르겠는데. 예. 어찌됐든 간에 전북 도의원으로서 본인들이 잘 치르고 싶은 마음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왜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귀하게 자라서 불만이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기 참가하는 학생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청소년들이 야영한다는 거 알고 왔어요. 비싼 돈 들여서. 정말. 야영이라는 게 아까 우리 앵커께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집에서 있는 것과는 집 같지는 않겠죠. 다르죠. 당연히 그리고 그거는. 호텔하고는 다르죠. 예.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화면에서 봤다시피 해도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제대로 학생들이 씻거나 최소한의 것들이 충분히 구비가 된 다음에 그래서 바깥 야영을 하면서 뭔가를 배우고 같이 단체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것인데 이건 더위 피하기 바빠 죽겠어요. 그럼요. 너무 덥고 지금 밤에 에어컨 안 틀고 집에서 자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학생들, 청소년들 지금 야외에서 텐트 하나에 냉방시설 하나도 없이 지내기가 너무 힘들죠. 지금 화면 보세요. 저 열화상으로 찍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편하게 숙면을 취하겠습니까? 그럼 낮에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현역 도의원이 저는 이렇게 청소년들을 비난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 또 사과하셨다 그러네요. 또 수습을 좀 하셨네요. 그건 천만다행입니다. 아무튼 정부가 예비비에 69억 긴급 투입한다 그랬죠. 그리고 냉방버스 등도 투입한다고 했으니까요. 지금까지 청소년들 어차피 나쁜 기억이 됐습니다만 그나마 이 나쁜 기억 좀 옅어지기를 좀 바라면서 뭔가 좀 적극적 조치 취하기 좀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주제 보시죠. 자, 오늘 두 의원의 운명, 돈봉투 의혹 사건인데요. 윤관석, 이성만의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거든요. 오늘 현장 모습이 있어요.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님 앞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제가 잘 설명드릴 거고요. 현명한 판단을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누차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주장해 왔잖아요. 예,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소명을 잘 했습니다.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건가요? 부인하시는 건가요? 철저한 변호사. 근데 영장 심사가 3시간이 채 안 됐어요? 2시간 40분? 굉장히 다른 건에 비해서 짧은 겁니까? 긴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짧다고 볼 수 있죠. 두 분인데.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뭐라고 생각해요. 기존에 어찌 보면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해서 이번에 영장 청구를 재청구를 하게 된 건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게 유효할 만한 정말 이 범죄 혐의를 완벽하게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들이 있었나. 오히려 지금 구속 그 박모 씨라고 하는 그 예. 송영길 전 대표의 비서관이 구속된 이후에 어떤 진술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 그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지금 영장 재청구를 예. 했다고 보지만 돈봉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받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예. 내가 돈을 받았다. 예. 확실하다. 근데 지금까지로 봐서는 돈을 줬다고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두 분 다. 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검찰에서 돈을 받은 사람을 정확하게 특정했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래서 그 특별하게 검찰에서도 예를 들어서 추가할 만한 좀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 않나. 그래서 시간이 좀 짧았던 것은 예.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두 의원의 얘기 좀 들어봤는데 표정이 다르긴 했는데 특히 죄송합니다. 이성만 의원이 무슨 휴대폰 얘기를 좀 꺼내놨거든요. 오늘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증거인멸은 전혀 없고요. 저는 압수수색할 당시에 핸드폰을 이미 제출을 했고 제 비밀번호도 다 알려줬습니다. 지금 현직에 계시는 모 장관께서는 피의 사실을 받으니까 비밀번호 안 가르쳐줬잖아요. 저는 성실하게 다 비밀번호 가르쳐주고. 윤석 대변인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한 거죠? 누구 장관?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한 거죠. 예, 한동훈 장관 뭐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이제 예. 본인 휴대폰 비밀번호를 굳이 검찰에 안 알려줬었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와 사안이 다릅니다. 지금 이성만 의원이 저렇게 뭐 당당하게 얘기할 처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반응이 좀 다르잖아요. 예. 윤관석 의원은 돈을 직접 이렇게 모으고 또 그 피의 사실에 의하면 이렇게 나눠줬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가요? 그러면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을 한 거고 이성만 의원은 그냥 돈을 받았다 정도의 혐의예요. 그래서 이 영장실질심사 결과 자체가 굉장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성만 의원은 지금 꽤 가벼운 뭐 가볍다고 해서 좀 죄송한데 좀 뭔가 많이 심각하지는 않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로 저는 봅니다. 종일랑 교수님, 그러고 보니까 아까 영상 두 가지 봤는데 이성만 의원은 뭔가 얘기 설명도 많이 하지만 윤관석은 짧고요. 그리고 표정도 약간 달랐어요. 뭐가 있는 건가요, 이거? 뭐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그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이 조금은 달라 보입니다. 저는 두 의원 다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어 있는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인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이 구속영장 청구가 능사인지 저는 검찰이 뭐 PPT 자료를 160장, 180장 들면서 입장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저는 커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뭐 법관은 아닙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구속이 과연 능사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윤관석 의원에 비하면 혐의 사실만 놓고 본다면 단순 전달 혐의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임하겠다. 뭐 이런 어떤 차이가 윤관석 의원과 어떤 입장 차이를 낳게 된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두 의원, 사실 국회가 지금 열리지 않는 비회기거든요. 그때 구속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뭐 체포동의안 이런 절차 필요 없이, 아니 국회 동의안 이런 절차 필요 없이 바로 심사받고 오늘 기다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과연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